그래서 참 역설적인 게 규제 프렌들리한 그 발언을 이어가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창콩자오와 그 대척점에 섰던 SBF가 사실은 이제 규제가 없는 걸 활용해서 자기의 어떤 그 성을 구축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 이사님 보기는 어떠세요? 규제에 대해서 물론 말이 많습니다만 CG처럼 이제 그런 스탠스에 서 있는 쪽도 있고 사실 뭐 FTX 같은 경우는 SBF가 바이든을 지원할 때부터 이미 이제 시작이 됐던 거지만 어느 정도는 규제 쪽에 서서 말을 잘 들으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규제라는 게 그러니까 뭐 나쁘게만 볼 건 없고, 왜냐면은 규제라는 게 결국에는 과거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습에 명문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항상 규제는 발전을 막는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도 펄이 굉장히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금융기관인데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저평가된 근본이 뭐냐면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은행이 뭘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아직 잠재력이 엄청 풍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 그 규제하는 그런 문화인데, 그걸 이제 기존 금융과 같이 똑같은 프레임으로 규제를 해버리면은 새로운 금융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크립토나 웹3 쪽 종사자들은 규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이제 똑같은 관점에서 보지 말고 새로운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업지대가 되면 안 되고 서로 신뢰와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고객의 자산을 이제 함부로 다룬 거잖아요. 그런 이제 신뢰가 없어진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규제로 이제 그거를 규정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탈중앙화 거래소 같이 애초에 기술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 구조상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이 중앙거래소에 대한 리스크를 잘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규제가 발전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그 조금 더 사람들이 탈중앙 거래소나 기타 기술 자체가 그런 짓을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더 이용을 많이 할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서로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요 크립토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룰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신념이고, 그 말은 뭐냐면 규제가 많으면 서로를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믿기 때문에 규정이 많아지고 제도가 되게 더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지는 건데, 그런 게 많아질수록 발전을 못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 법조문을 하나 만드는데 걸린 시간도 엄청 크고, 그걸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정치적인 비용, 시간적인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100% 신뢰한다면 사실 규제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서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규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좋은 거는 그런 명시적인 규제가 없어도 이 구조상 그럴 수 없으니까 거기서 아낄 수 있는 실내적인 비용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이 뭐 웹3 기술의 장점인데, 사실 그거를 레버리지 하려는 시도 없이 바로 기존 금융처럼 똑같이 규정을 해버리면 사실상 그 이 기술이 주는 혜택을 전혀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신뢰를 만들 수 있는지 충분히 실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이거는 규제가 없어도 만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를 해주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지금의 이 사태도 또 저희가 지나갈 수 있는 고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 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는 만큼 최소한의 그 가는 길을 지켜줄 수 있는 규제는 또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너무 피해가 명확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규제나 이런 것은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서 한쪽으로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금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보다 지금은 더 커질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규정의 최소화가 그쪽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아마 규제가 더 많이 생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좀 혁신이 좀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제가 규제를 하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앙화 거래소는 저는 오히려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중앙화 엔티티가 있고 실제로 그냥 금융기관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앙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별개로 그런 거 없이도 이제 그런 거래나 금융 상품들을 교환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새로 생길지 아닐지를 좀 더 차분히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고는 싶은데 지금 여론이 좀 나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묻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트위터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정말 오직 크립토 유저들, 크립토 트레이더들도 사실은 뭐 FTX가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던 거래소였고, 그리고 SBF라는 존재가 워낙 미국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피규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리서치를 직접 해야 되고 내가 위험을 항상 감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쓰는 거래소니까 라고 생각하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크립토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과 같이 유저들도 더욱더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중앙화된 엔티티에 의해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 그 웹3 기술의 핵심이 자기 소유잖아요. 자기 주권은 자기가 소유한다는 거면 사실 자기가 소유한다는 건 그만큼 책임이 따른 거고, 그렇죠. 더 많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자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사실 중앙화 거래소는 그 중에서 자기가 원래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자산을 위임한 거잖아요. 그 위임했을 때 가지는 그런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학습들이나 그런 게 돼야지 조금 더 이제 성숙한 웹3 금융 그런 문화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참 그러면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와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CEX의 대척점에 있다고 보는 DEX,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부르죠. AMM을 기반으로 한 DEX는 과연 안전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덱스도 리스크가 있고, 덱스의 리스크는 크게 그 덱스 자체가 잘못 짜여진 코드여서 공격당할 수도 있고, 사실 그 덱스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도 사실 운영 이슈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리퀴디티가 많지 않으면은 가격 변동이 심할 수 있고, 거기도 이제 옵션 상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지 않았을 때 청산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덱스라고 해서 리스크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꽤 많은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큐리티 어딧도 받고 여러 가지 어딧을 받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탈중앙화 거래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그 거버넌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중앙화 거래소는 누가 어떻게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혀 공개가 돼 있지 않는데, 탈중앙화 거래소는 바이 데피니션 공개할 수밖에 없고, 누가 어떻게 무슨 자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실시간으로 온체인으로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사실 가장 크게 기존 금융기관과 다른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리스크는 있다. 하지만 극도로 투명하기 때문에 SBF가 이제 했던 그런 짓을 이제 막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사실 믿는 그 신뢰라고 하는 게 모두가 볼 수 있는 원장이다에서 시작을 하죠. 이게 과연 모두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처음 안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용자가 있는 지금에 와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유니스왑 같은 굉장히 유명한 덱스를 쓰고 사용자가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유니스왑의 코드를 직접 가보지 않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용자가 마찬가지였죠. FTX도 많은 사용자들이 쓴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샘 뱅크먼 프리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뒤에서 까보지 않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명시적으로 언제나 열려있다와 열려있지 않다는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니스왑은 물론 대부분의 유니스왑 사용자들이 코드를 보지 않지만 코드는 지금 실시간으로 공개돼 있고, 모든 유저가 보진 않더라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그 긴장감 그 자체가 주는 의미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볼 수 없다는 게 명확하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가 재량껏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군가는 발견할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 이제 그 긴장감에서 오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오는 조금 더 큰 신뢰,
그리고 사실 룰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도 탈중앙화 거래소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누가 이런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라고 분석했으면은 코드가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그 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그 신뢰의 정도는 다르다. 물론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것도 있죠. 버그를 발견해도 탈중앙화 거래소는 바로 그 버그를 픽스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투명하고 모두가 볼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익명의 감시자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 그 점은 확실히 그 사람의 행동함에 있어서 행동 양상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열려 있다는 게 또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FTX와 알라메다가 사실상 한 몸통이었다고 하면 사실 그런 알라메다가 솔라나를 비롯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 행동이었는가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네요. 왜냐하면 거래소와 연계된 투자사가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딜이 없이 아니면 자신들이 실링하고 싶은 토큰을 거래소에 올리고 또 볼륨을 키워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바이낸스도 바이낸스 랩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업비트, 두나무도 이제 두나무 파트너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는 등 이제 거래소와 연관이 돼 있는 투자자들이 그런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한때 이슈가 됐었던 테라 같은 경우에도 두나무 파트너스가 원래 좀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약간 그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약간 최대한 이슈가 없게 만들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거래소라는 곳이 투자 행위를 함으로써 사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암호화폐사에 투자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코인을 찍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전통 금융권에서는 그런 행위를 굉장히 제한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 지주를 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끼리 이제 그런 내부 거래라든지 서로 이해상충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발전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이제 거래소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일이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은 거래소 스스로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최대한 이제 그런 이해상충이 없이 공정하게 상장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우선이겠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문제가 된다면 사실 규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암묵적으로 많은 분들이 FTX와 솔라나의 관계가 있고 그 둘이 굉장히 그 크립토 어떤 업계 내에서 하나의 카르텔 마피아처럼 느껴지기까지 좀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감시를 좀 추후에라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냥 생태계를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놨어. 뭐 솔라나 생태계를 위한 거래소를 만들었어. 뭐 이런 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화할 목적으로 생태계를 위한 게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거래소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자기의 자산의 가치를 펌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커뮤니티가 충분히 이제 그 주의를 하고 감시를 해서 사실 그런 분들이 그 많은 이득을 받지 않도록 이제 서로 감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인간은 이기적이고 어떤 규정이 없으면 그냥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규정이 존재하는데 규정 대신에 우리가 새로운 그 코드로 이제 규정을 대체하자는 이제 행동이 이 웹3이기 때문에 그걸로 어디까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 실험도 한번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상 중앙화 거래소의 굉장한 위험성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DEX가 또 일정 부분은 CEX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제 우리는 업계인으로서 어떤 부분을 계속 감시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오영태 기사님의 말씀 여쭤볼게요. 일단 우선 그 탈중앙 거래소를 많이 안 쓰는 이유는 불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갑이라는 게 사실 익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고, 그리고 그 지갑의 키를 직접 보관한다는 그런 경험도 사실 생소하고 사실 낯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물론 중앙화 거래소도 수수료가 있지만 현재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트랜잭션을 발전시켜야 되니까요.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실 중앙화 거래소만큼 탈중앙화 거래소가 빠르게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고 이런 물량들을 좀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의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도 레이어 2의 DYDX처럼 중앙화 거래소의 오더북 기반이랑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거버넌스나 이슈들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게 뭐 DRDX뿐만 아니라 룹링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지갑 관련해서도 사실 이더리움에서는 어카운트 애스트랙션이라는 EIP 4337 그런 프로토콜 단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보안 관련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컨트랙트 어디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팀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 보안 관련해서 하나는 코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프로토콜 운영함에 있어서 뭐 MEV 같이 어떤 정보가 노출돼서 트레이딩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도 전자는 이제 어딧 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MEV를 막거나 아니면 아예 MEV를 양성화시켜서 합리적인 가격에 MEV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드는 시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그런 기술들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중앙화 거래소만큼 좀 쾌적한 환경의 거래도 이어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업계인들이 힘쓰고 있는 만큼 이 사태를 이제 저희가 꼭 짚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반갑습니다. FTT 사태에 대해서 필로소피아 벤처스의 오영택 이사님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크립토 살롱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